문재인 대세론하고 역선택론은 창과 방패 장사의 거짓말과 같은 거야. 모순이란 말이 뭐겠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고 얘기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야, 그러면 그 창으로 방패 뚫어봐라. 어떻게 되나? 두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나온 거잖아. 창 못자 방패 순자.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세론하고 역선택론은 모순이라고. 상호 충돌하는 말이야. 둘 중에 뭐가 거짓말이냐고. 대세론이 거짓말이야, 역선택론이 거짓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문자질하고 망치부인님 역선택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 당신이 바로 덩달이야.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박근혜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 지난 주말에 망치부인님 역선택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박사모가 역선택한대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당신이 덩달이야. 어젯밤에 밤새도록 안희정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하다. 네가 국정원이야. 뭐?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지금요, 국정원 애들이 양쪽 지지자인 척 갈라져가지고 엄청 싸움을 붙이는 거야. 예, 엄청 싸움을 붙이는 거야. 쟤네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페미니즘 카페, 그거 국정원에서 하는 거라고.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그거 같은 편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실제로 이제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막 홍어 전라디언이라면서 호남 사람을 비하했던 아이디를 내가 봤어. 근데 내가 동시에 팩트TV를 켜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비로그인으로. 근데 팩트TV에 그 아이디가 들어가갖고 대구 통구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같은 아이디로. 우리 방에서 강퇴당한 애가 팩트TV에 가갖고 대구 통구이 쓰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홍어 전라디언은 호남 사람 비하하는 말이고 대구 통구이는 대구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야. 한 놈이 그 말을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 쌍놈의 새끼들이 이게 한 놈이 그 지랄 하는구나. 우리 방에 와서 여성 혐오 글 쓰고 팩트 방에 와서 남성 혐오 글 쓰고 그러는 거야. 우리 방에 와서 안희정 욕하고 팩트 방에 가서 문재인 욕하고 그런 식인 거야. 한 놈이 그러는 거야, 한 놈이. 아니,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 그런 식으로 자극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뭘 노리는 거냐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안희정을 너무 까길래 왜 그렇게 까냐고 그랬더니 검증 과정인데 왜 입막음 하냐고. 아니, 그러면 문재인을 검증하는 건 안 되고 안희정만 검증하는 거야? 왜 안희정만 검증하냐고. 문재인 검증을 안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검증이 아니지. 일부러 야권, 지금 국정원에서 안희정을 집중적으로 치고 있다는 거니. 여러분, 한 달 전에 봐봐. 한 달 전엔 누구만 깠어? 문재인만 깠잖아. 한 달 전엔 문재인만 깠어. 그런데 지금은 안희정만 까. 뭐야? 안희정이 지금 야권 지지율 중에 실질적 대세인 거야. 한 달 전에는 문재인만 까다가 지금은 안희정을 까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안희정이 문재인 넘어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희정을 계속 까대는 거예요. 쟤네들은 언제나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를 밟는 게 목적이야. 예. 그니까 문제는 안희정은 까이면 까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또 묘한 일인데 이상하게 안희정은 까여도 지지율이 올라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도 그랬어. 문재인도 한 달 전에 막 문재인을 까댔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문재인 대세론이었잖아. 그치? 한 달 전에 문재인 대세론이었어. 그때 50% 가까이 나온다 그랬었어. 그 전에 문재인이 엄청 까였는데 문재인이 까일수록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야. 뭔가 까이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문재인이 까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올려주고 지금 안희정이 까이니까 안희정 지지율을 올려주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대세니까 까이는 거야. 예. 안지사는 종편이 미는 후보? 뭔 개소리야. 종편에서 문재인도 밀어. 종편에서 하루 종일 문재인이 여론조사 1등이라고 나와. 근데 안지사는 종편이 미는 후보? 지호순댕이 그건 너의 편견이야. 이거 봐봐. 지호순댕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안지사는 종편이 미는 후보. 그거 말고 다른 말이 없어. 이게 바로 얘네들이 요원이라는 특징이야.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반박을 해요. 근데 자생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펜딱지 달고. 지금 문재인 대세론을 종편이 만들었는데 무슨 안희정을 종편이 미는 후보야. 개소리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갖고 나는 아직도 그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에 대해서 일단 안정적인 건 문재인이라고 봐. 문재인은 좀 느려 터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기본을 알 수 있어. 근데 안희정은 내가 뭐라 했어. 안희정은 위험한 기회다. 안희정은 위험한 기회다. 안희정의 가능성이 문재인보다 가능성에서 따지면 안희정이 더 많이 보이지만 왠지 안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나는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나한텐 똑같아. 솔직히 얘기하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설치면서 최순실 저리 가라로 해먹을 것 같고 안희정이가 되면 안희정의 바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있어? 아니 그리고 지금 무슨 신을 뽑아? 지금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 게 천하무적의 완벽한 히어로를 뽑는 거야? 심부름꾼 뽑는 거잖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지키는 헌법을 수호하고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아 보여.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금 쓸만한 거 아니야. 박원순 시장이 그만둔 다음에 실제로 내용을 그만큼 갖춘 사람이 없어요. 예. 박 시장이 고민했던 내용들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어. 나한텐 똑같다니까. 누가 되든 내 밥이야. 나는 내가 정권 교체되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둘 다 되면 이젠 밥이야. 나는 끊임없이 그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이 되면 좀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욕을 하겠지. 안희정이 되면 방향 잃지 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그러면서 까겠지. 누가 되든 까긴 깔 거야, 나는. 나는 비판적 지지가 아니야. 여러분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비판할 거야. 내가 노무현 때도 그렇게 했다니까?
왜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노무현 때도 노무현을 비판했어. 그래서 내가 별풍선 500개를 못 모았다니까, 1년 동안. 그래도 까는 건 까는 거야. 왜? 언론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기준으로, 노무현을 깠던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깔려다 내가 병 걸린 거 아니야. 노무현 때는 30분 하면 깔 게 없었어. 근데 이명박 때는 12시간을 막 깠는데 뉴스가 반이 남아서 이거 내일 까자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뉴스가 2배로 더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명박을 노무현 때 기준으로 까다가 과로사 할 뻔했던 거 아니야. 대상포진 걸리고 후두결절 생기고. 박근혜는 더 했잖아. 내가 노무현 때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깊이 반성을 했어. 이 이명박 박근혜를 내가 까던 그 기준으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깔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의무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쌍욕을 하든 어쨌든 나는 깔면 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언론의 의무야. 잘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하듯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잘한다고 그냥 널널하게 냅두면 역사가 후퇴해. 김대중 노무현 때 어땠어? 이미 2번이나 민주세력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민주화는 다 됐다. 이제는 경제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한테 개박살난 거 아니야. 안 그래? 깔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웃기지 말어. 지금도 내가 한번 까봐? 내가 지금이라도 문재인 안희정에 대해서 한번 까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한번 싹 다 까봐? 대선 끝나고 깔라고 아껴두는 거야. 내가 대선 끝나고 깔라고 아껴두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조금은 있어. 왜냐면 다른 애가 되면 또 과로사 할 것 같아서. 좀 치사하긴 한데 다른 애가 되면 과로사 할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가 되라. 그러면 내가 좀 까더라도 좀 생명 유지는 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나는 문재인도 안희정도 지지하지 않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볼 때 똑같다고. 내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그 김종인의 평가가 말이에요. 김종인의 평가가 아주 오묘한 평가인데 김종인이 안희정을 초기 노무현이다 라고 얘기했고 문재인을 후기 노무현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 김종인의 평가가 안희정이 초기 노무현이고 문재인이 후기 노무현이다.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 김종인이 안희정을 칭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예. 안희정을 칭찬했다라고 보고 있다고. 과연 그게 안희정을 칭찬할 걸까? 이거 한번 되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노무현은요 신자유주의자였어요. 국민들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개혁적인 노선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보수적인 정책을 폈던 게 초기 노무현이야. 뭐요?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이 진짜 개혁의 방향으로 갈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기 만점에 그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니까 좌측으로 갈 거란 기대를 받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우측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길을 갔다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기에 가서 그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나서 노선을 변경해요. 신자유주의는 잘못됐다. 예, 신자유주의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비로소 재벌들하고 싸우면서 분배에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후기 노무현이야.
그러면 지금 그 김종인이 이야기한 초기 노무현, 후기 노무현, 이게 누구에게 욕이냐? 누구에게 더 맞는 욕이냐?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한 거냐? 그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 둘 다, 내가 볼 때 김종인은 둘 다의 한계를 지적한 거야. 솔직히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희정이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집권하면 개혁적인 일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잖아.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안희정이 지금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보수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개혁적인 정책을 펼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안희정 지지자들이. 근데 그럴 거란 보장이 어딨냐고. 난 그거 보장 못한다고 봐요. 그 다음 문재인은 굉장히 개혁적일 거라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생각해.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 문재인도 안희정과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재벌 척결 못해요. 재벌 경제 척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개혁 진보 정책 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희정도 문재인도 둘 다 그 중도 노선이거나 중도에서 오른쪽이거나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지 절대 개혁적인 노선을 걸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된 다음에 왜 개혁적인 노선을 걷지 않느냐라고 그러고 가서 막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도 보수적 성향이에요. 문재인이 옛날부터 중도 보수였어. 문재인이 그때 당대표 시절에 표방한 게 그거였잖아. 중도 보수. 기억 안 나? 그때 문재인이 자기네 당에 그때 당대표 하던 시절에 자기 당의 노선은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했어. 예. 그래서 김종인이 수권 능력이 있는 당이라고 보고 결합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둘 다 중도 보수야. 노선이 똑같아. 예. 그러면 그 중도 보수라는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중도 보수이기 때문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심상정이나 이재명이 말은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 10%야. 얘네들이 본게임 나가면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5%에서 10%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거 싫어해. 홍준표가 나오면 홍준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15%에서 20%가 다일걸? 극우파나 극좌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질 않아. 예. 국민들 성향 자체가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중도 보수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한 내용인데 사실은 박원순이 가장 실질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준비했었어. 내가 그 얘기를 풀어주고 싶었는데 못 풀고 끝나버렸지만 가장 생활적이고 그 생활 속에서의 개혁을 가장 준비 많이 한 게 박원순이었어. 그런데 박원순이 피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에. 아니지, 정확하게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가장한 국정원 때문이겠죠. 문재인 지지자들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욕을 했으니까. 국정원이 주도해서 제일 먼저 죽인 게 박원순이야. 박원순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지네들이거든. 국정원이 죽을 거거든. 그래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박원순 지지율이 낮다. 실제로요. 수도권에서 문재인하고 박원순 지지율 비슷했어요. 수도권에서 문재인하고 박원순 지지율이 비슷했는데 언론에서 계속 거짓말한 거야. 박원순 지지율 낮다고. 그런데 그 문재인의 모자란 지지자들이 박원순이 명바타라는 동. 그 새끼들 진짜 이 아가리를 진짜 찢어버려야 돼.
박원순더러 뭐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둥, 지금은 안희정더러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둥. 그 새끼들 진짜 아가리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런 무식한 새끼들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으로 못 가는 거야. 엊그저께도 그 세월호에 갔더니,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러 갔더니 4.16 전시관, 그거 비용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왔대잖아. 4.16 전시관 공간 마련해준 게 그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해서 만들어준 거래. 예. 지금 이 4.16 재단이요. 그러니까 4.16 기억 저장소. 이 4.16 기억 저장소도요. 후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봐. 4.16 기억 저장소. 들어가면 거기 후원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 후원을요. 뭐 한 번에 뭐 10만원, 5만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10,000원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한 번에 목돈을 주는 것보다 10,000원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매달 10,000원씩이라도, 그러면 한 사람이 10만원씩 해갖고 10명이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이 10명이 10,000원씩 10만원을 1년 동안 주는 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꾸준한 후원이 지금 필요하고, 사실 4.16 기억 저장소를 우리 이 유가족분들한테 맡겨두는 것도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4.16 문제는, 4.16 세월호 문제는 이게 우리 국가 전체가 풀어야 될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작은 노력이라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10,000원이 부담스러우면 뭐 가족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10,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한 사람의 100만원보다 100사람의 10,000원씩이 더 중요하다고 봐. 이게 그 계좌번호가요.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계좌인데요. 630-010134-696. 예. 지금 이제 외환은행 630-010134-696. 이게 이제 4.16 기억 저장소 예금주가 4.16 기억 저장소야. 예금주까지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좌우지간 그 아름다운 재단, 이거 만든 게 박원순 아니야. 박원순이 만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나도 다 몰라. 박원순이 만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몰라. 내가 웃기는 건 뭐냐? 박원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 제주도에 가서 막 사산평화공원을 돌아다녔는데 자료집이 10몇 권이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훌륭하게 이걸 다 어떻게 모았대요? 박원순이 준비위원장이었대. 아, 세월호에 갔는데 기억저장소가 너무 잘 돼 있어. 와,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하네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했대. 아름다운 재단 만든 게 박원순이야. 어디 가가지고 야, 이거 뭐예요? 박원순이 했대. 도대체 개입 안 된 게 뭐냐고. 그런 박원순을 국정원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거짓말로 죽였어. 지지율이 낮다는 말로. 뭐 이미 떠나간 배.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계속 까댄다라면 내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다 까줄 수 있어. 그게 국정원이 원하는 바야. 자, 우리 지금부터 24일까지 평화조약을 맺자고. 지금 어느 후보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마라. 그게 국정원이 노리는 거라니까? 걔네가 노리는 건 지금 야권 후보를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붙이고 진 쪽 지지자들이 이긴 쪽으로 힘을 못 보태게 하는 게 목적이야. 박근혜가 탄핵될 때까지는, 박근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 박근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후보에 대한 언급도 우리 방에서 금지합니다. 오늘 이후로 박근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후보에 대한 비난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도요, 그 다른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 쓰고 다니는 애들한테는 상대하지 마세요. 아예 대꾸도 하지 마.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 써주면, 반론을 하면 그것들이 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박근혜 탄핵이 확정되는 날까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활동을 금지합시다. 지금부터 박근혜 탄핵 인용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비판도 금지하자. 우리 공식적으로 합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실화예요. 2011년에 8월 달에 오세훈이가 시장직을 던져. 애들 학교급식, 급식비 면제하기 싫다고. 그래갖고 시장직을 던져요. 그래갖고 이제 야권이 후보를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해야 되는 갑자기 상황이 온 거야. 우리는 아무 준비 안 돼. 오세훈이가 사퇴할 거란 걸 몰랐어. 그때 나경원이는 이미 다 방 구해놓고 선거 준비 다 해놓고 오세훈이가 던진 거야. 근데 야권은 시장 선거 준비를 못한 상태였어. 11년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장 선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광노현 문제가 터져. 광노현 교육감이 돈 주고 후보 단일화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러자 이게 검찰에서 구속은 또 안 시켰어. 그래가지고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 광노현 교육감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파. 그 다음에 광노현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파가 논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상식적인 민주주의자들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노현한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퇴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갖고 광노현을 지키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막 말도 안 되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잡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글 쓰는 애들을 들어가서 파악해봤더니 다 박사모야. 광노현을 지키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고 글 쓴 애들이 12명을 내가 조사했는데 12명이 다 박사모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거 광노현 논쟁 중단하자. 광노현 논쟁을 중단하자. 요거 광노현을 지키자고 주장한 애들이 박사모다. 박근혜를 지지한 애들이 광노현을 지키자고 주장하더라고. 그건 뭐냐? 결국 야권이 광노현에 대한 논쟁에 묶여있으라고. 야권이 광노현에 대한 논쟁에 묶어두고 지네들은 시장선거 준비했던 거야. 준비한다는 스토리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가 2011년 내 기억에 9월 초였어. 9월 초에 광노현에 대한 모든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우리 방에서 광노현을 지키자는 논쟁도 블랙, 사퇴시키자는 논쟁도 블랙을 시키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진짜 모든 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민주세력이 트위터에서 광노현 논쟁을 중단해버렸어.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윤여준이 안철수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 안철수 출마 선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실화야. 그때 보셨던 증인, 그 상황 보셨던 증인, 예. 그 당시에 망치 부인이 광노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자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논쟁이 딱 중단되니까 이틀 만에 안철수가 시장 출마 윤여준을 통해서 하더라. 그랬다가 이제 윤여준을 막 까고 안철수까지 까니까 후보 안 나가겠다고 포기했던 거야. 이거 실화예요. 자, 지금 문재인 안희정 비판, 난 이거 국정원 논란이라고 봐. 예. 뭔 상황이 틀려? 무슨 상황이 틀려? 가을 우체국 약간 상황이 틀려요. 무슨 상황이 틀린데? 가을 우체국 얘기해봐봐. 뭐가 상황이 틀려? 이건 내가 정확하게 그때 날짜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틀려? 새 씌워줄게. 가을 우체국 설명해봐봐.
약간 상황이 틀려요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아까 가을 우체국가 어디 갔지? 설명해봐봐. 나와? 안 나오지? 가을 우체국 아이디 알려주세요. 예. 가을 우체국 아이디.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겪은 거야. 그때도 3,000명 보고 있었어. 어디서 이런 저기 뭐 사실이 아니란 헛소리를 해. 오세훈은 지가 시민들한테 서울시는 뭔가 문제 있어서 시민투표에서 야 가을 우체국 너 문제가 뭔지도 모르잖아. 오세훈이 뭐가 문제가 돼서 사퇴한지도 모르잖아. 뭔 상황이 틀려. 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들이댄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너 일단 채팅 금지하고 잘 들어. 당시 2010년에 지방선거 핵심이 뭐였냐면 무상급식이었어.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을 급식비를 면제시키자. 모든 학생에게. 그 당시에 원래 노무현 때까지는 어땠냐면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이 담임이랑 초기에 상담을 하면 급식비를 안 내고도 급식을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급식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11가지 서류를 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애들이 11가지 서류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태반이 굶었어. 태반이 굶는 문제가 생기면서 애들이 배고프니까 몰래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교장들이 애들더러 식당에서 벌 세우고 그 교실 뒤에다가 밥 먹으면 안 되는 애들 명단을 써붙이고 지랄 발광이 나. 그래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밥을 공짜로 주자. 점심 식사 하나는 먹이자. 그게 핵심이 돼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왜 반대한 거야? 애들 밥 한 끼 줄 돈이 없다는 거야. 무슨 세빛 둥둥 섬인지 뭔지 개지랄 떨면서 몇 천억씩 쏟아붓고 무슨 뭐였지? 무슨 한강 르네상스인가에 5조 원인가에 쏟아부으면서 애들 밥 한 끼 안 주겠다고 미친 짓거리 한 거야, 오세훈이가. 그러면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한 거야. 2010년에 시장이 돼서 2010년 그 가을에 시정감사를 받다 말고 우리 신랑한테 까여갖고 도망간 다음에 까여서 나간 주제에 주민투표를 시작해. 주민투표 내용이 뭐였냐면 무상급식 반대 투표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나쁜 투표에는 투표하지 말자. 그래서 주민투표는 원래 33% 이상이 투표해야지 성립이 돼. 그때 33%가 투표를 안 해. 그래서 이 오세훈이가 지가 주도했던 주민투표가 무산되니까 사표를 던져버린 거야. 이제 알겠어? 네가 지금 뭐에 대해서 약간 상황이 틀려요. 너가 지금 뭐에 대해서 상황이 틀려요라고 얘기한지 알겠어? 너 블랙이야. 알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들이대.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네가 내 기억력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서? 그래서 오세훈이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광노현 문제가 터지고 광노현의 논란을 일으킨 애들이 알고 보니까 국정원 쪽 애들이었어. 국정원 쪽 애들이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고 논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야권을 논쟁으로 묶어놓고 지네들의 욕심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안희정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볼 때 목적이 탄핵에 대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촛불 집회 때 계속 올라온 글이 뭐야? 더민주 후보 선거인단 가입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역선택론 그거 아니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통령 못 나올 줄 알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 기각되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통령 못 나올 줄 알아. 내가 기필코 감옥 갈 각오하고 둘 다 낙선운동할 거야.
알았어? 나 감옥 갈 각오하고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통령 못 나오게 할 거야.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탄핵 기각될 때까지 입 다물어. 서로 까지 말라고. 알았어? 지금부터 탄핵 인용될 때까지 문재인 지지자든 안희정 지지자든 선거운동 하다가 걸리면 뒤질 줄 알아. 어? 지금부터는 누구도 지지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마. 탄핵 인용될 때까지. 우리 채팅창에서 안희정이든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언급한 새끼들은 몽땅 다 블랙이야. 뭔 얘긴지 알아? 우리 방 채팅창에서 지금부터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안희정 지지자든 문재인 지지자든 안희정 비판이든 문재인 비판이든 우리 채팅창에서 눈에 띄면 다 뒤질 줄 알아. 무조건 블랙이야. 영구 블랙. 지금부터는 오로지 탄핵이야. 오로지 탄핵. 뭐?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꺼져. 지금 뭐 문재인 안희정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얘기하는 것들도 영구블랙이야.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 얘기하는 것들은 국정원 똘마니로 보겠어.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 얘기한 놈들은 연놈들은 국정원 똘마니라고 난 인정할 거야. 알았어? 우리는 지금부터 탄핵 인용 때까지 다른 거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는 거야.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은 오로지 탄핵이야. 탄핵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난 밤새도록 안희정 까고 있는 동안에 박근혜가 또 뭔 일을 저질렀어. 지금 자기 최후 변론 일정 원래 오늘 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희정 까대고 있는 동안에 덩달아서 까대고 있는 동안에 박근혜가 이틀을 또 벌었어. 오늘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자르고 22일날 가서 결정한대잖아. 이게 그런 거야. 당신들이 지금 안희정 문재인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원래 오늘 박근혜 최후 변론일을 결정하기로 했어.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지난 밤새도록 안희정 까대면서 덩다리 짓 하는 바람에 지금 22일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어쩔 거야? 자, 오늘 헌재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지켜봅시다. 머니투데이 말고 프레시한 기사 하나 좀 갖고 와보세요. 요 기사보다 프레시한 기사가 잘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가 이제 그 대리인단이 박근혜를 이 탄핵 심판에 부르겠다는 거야. 박근혜를 이제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24일날 최후 변론 안 하고 3월 2일로 미뤄주면 박근혜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헌재에서 박근혜 나올 거면 22일 안에 와라. 그런 거야. 예.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이제, 나오겠다, 어쩌겠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또 끌라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올 거면 20일 안에 나와라. 라고 얘기한 거야. 24일까지 끝내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박근혜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22일까지 대답해라.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단서를 달았어. 무슨 단서를 달았냐 하면, 예. 단서를 다른 내용이 뭐냐. 박근혜가 나오면 신문을 받아라. 즉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나 헌법재판관한테 신문을 받아라. 지금 박근혜 측이 뭐냐면 지네가 최후 변론하러 나오는데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야. 지랄 연병이 창궐했어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이 알을 낳고 있어. 지금 박근혜하고 그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탄핵심판에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하는데 신문을 안 받겠대.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헌재가 질문 안 받을 거면 나오지 말라 그랬어. 나올 거면 질문을 받아라. 그리고 언제 나올 건지 22일 안에 답해라. 그게 지금 헌재에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그 대리인단이 또 깽판을 치면서 헌재더러 왜 그따위로 멋대로 진행을 하냐는 둥 지랄 연병을 했어요. 예. 저것들이 뭐 믿고 그러겠어? 어? 저것들이 뭐 믿고 그러겠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박근혜 지랄 발광을 보고 있어야 되냐고.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내가 볼 때 문재인도 안희정도 대통령 후보 안 돼요. 예.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문재인도 안희정도 나는 대선 후보 될 수 없다고 봐. 예. 지금 후보들로는 택도 없다. 왜? 지금 탄핵 인용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세론이라고 떠들고 다닌 문재인이나 치고 가서 문재인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얘기하는 안희정이나 둘이 대권 노름으로 박근혜 탄핵 물 건너간 거야. 그 책임을 물어야지. 안 그래? 둘 다 아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탄핵 못하면요 대선도 없어요. 지금 탄핵을 이번에 13일 안에 선고를 받아내지 못하면 예 그러면 이게 공중에 떠. 그러면 종편이 하루 종일 야권 비난할 거야. 그러면 출마 못해. 왜 헌법재판관 시기나 하느냐 대통령 측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막말. 이거 말고 프레시안이요. 프레시안 기사. 예. 하여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란 말도 아까워. 이 박순실이네 대리인단이 아주 추태를 다 부려. 오만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예. 단호한 헌재. 박근혜 측 삿대질의 고성 반발. 박근혜 측에서 그 헌재한테 헌법재판관들한테 삿대질하고 고성에 반발을 했다는 거야.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최종 변론을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22일까지 밝혀라 라고 헌재에서 요구했다. 예.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탄핵 결정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뿐더러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고영태 녹음 파일도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 측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탄핵 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최상목 얘네들은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최상목은 신문하려는 내용이 이 사건에 문제가 되는 재단 설립의 목적과 설립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안종범 방기선이 이미 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기업의 사실조회 회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자세히 진술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한 증인을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불출석했고 오늘도 불출석했다. 이번에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철회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건가? 라고 대리인에게 증인 철회 요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리인들이 24일에 출석이 가능하려고 본다 이러면서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안종범의 경우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일을 잡았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김기춘도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기춘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도 아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은 방청석에서도 보기 그럴듯하다.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철회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박근혜 대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에 관해서도 3회나 증인 신문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송달했고 소재 탐지도 요청했다. 그리고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미 한 번 채택을 결정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심판정에서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녹취 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관들은 이미 녹취록을 충분히 보았고 일부 녹음 파일은 들어봤다. 그러면서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최순실과 연관되는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와 또다시 연관되는 이들의 내용이다. 고영태 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하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자연히 심판정에서 틀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3월 2, 3일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우선 최종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관과 소추위원들이 신문할 수 있느냐, 즉 신문해야 된다는 얘기야. 박근혜 대리인 측 질문에 관련해서 헌재법 49조를 보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은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출석하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박근혜 대리인들이 그 최후 변론인에 오면 질문 안 하고 발언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헌재법 49조에 보면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이 변론에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최종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신문 받아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야.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한마디로 나오면 질문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지난 8일자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지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했다며 22일 전까지 답변을 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 날짜를 잡는 지연 전략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22일 안에 답변을 모두 끝내라.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라.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24일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를 두고 이전에도 출석할 기일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출석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즉 24일까지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라. 최종 변론기일을 대통령 측에서 3월 2, 3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논의하겠다. 다만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출석 여부를 본 뒤 다음 기일에서 말하겠다. 한마디로 22일에 최순실이 안 나오면 끝내겠다는 얘기죠. 끝내야죠. 언제까지 국민을 이렇게 괴롭힐 거야. 모든 심리를 마친 뒤 잠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태도에 박근혜 대리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급기야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모든 심리를 마친 뒤 변론기일을 끝내려고 하자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물으니까 답변하지 않은 채 지가 당뇨가 있어서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시간을 달라. 그 뒤에 질문하겠다. 얘네는 전부 다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상 이런 진상은 또 어디서 구해왔대.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다 라고 변론 절차를 마치려고 하자 아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변론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막무가내로 변론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이 재판은 재판부가 진행한다며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자 김평우가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 이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놈은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 돼요. 구치소에 가둬버려야 돼. 헌법재판소 모욕죄, 법정 모독죄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 중 박근혜 대리인 이중환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야!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지랄? 무슨 변론을 할 건지 얘기를 하니까 안 했잖아! 하지만 기자들의 변론 취지를 말하라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변론하겠다며 시간을 거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이중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상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에 맞는지 모르겠다. 신문 받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안희정리 명바타라고 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니네 정체가 뭐냐?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는데 니네가 밤새도록 한 일은 고작 야권 대선 후보가 이명박 아바타라고 까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후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비판을 하면 무조건 블랙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탄핵 소추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 대선 선거운동하면 모두 진짜 떨어뜨려 버릴 거야. 누구든지 낙선운동할 거야, 내가. 탄핵 인용되기 전에 대선 운동한 애들은 무조건 낙선운동이야. 박근혜가 전경련이 미르 K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라고 위증하라고 잘못된 가짜 증언을 지시했대요. 예. 지금 박근혜의 만행이 끝도 없어. 그 끝도 없는 만행이 지금 이 나라 꼴이 개판인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 국민들이 왜 이럴까?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죽 서서 개줬던 거예요. 여러분 1960년에 4.19 혁명하고 1년 만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런데 박정희 지지율이 90%였어요. 기가 막히죠. 이승만을 끌어낸 4.19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1년 만에 박정희 지지율이 90%였어. 어이가 없죠. 이때 또 민족성이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그 식민사관이에요. 이걸 민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식민사관이야. 이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1960년에 4.19 혁명을 했어.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 정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데 몇 달이 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회가 꾸려졌는데 국회 안에서 소위 진보 세력들이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해방 때 하지 못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 척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민특위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막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때 국회에 다수를 차지한 이 당이 중도 보수였어. 그래서 이 중도 보수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과거 청산을 하려고 하면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합쳐서 우리가 다음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데 진보정당이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은 거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날마다 털은 거야. 이거 봐라. 지금 국회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사건이야. 예. 요 헷갈리는 분들 때 다시 설명을 하면 1948년에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국회의원을 뽑아요, 먼저.
5월 10일에 단독 선거를 띄워요. 그래서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8월 15일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그 일당들이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이라고 외치는 거야. 우리는 해방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건국기념일이라고 외치는 게 이승만이 그날 취임했기 때문이야.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재헌국회를 구성한 인원 중에 진보당이 한 15% 정도 되고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다수가 자유당이었어. 자유당과 이제 그 비슷한 애들.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당만 출마한 거야. 이승만 정당하고 일부 진보 정당만 출마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당이 다수였어. 근데 이승만 정당이 다수였지만 그 당시에 국민적인 여론이 친일파 척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48년도에 만든 재헌헌법에 반민특위라는 걸 만든다라고 나와. 그게 뭐냐? 친일 청산을 하는 법이야.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일파들을 다 척결한다. 그걸 이미 48년에 국회에서 다 동의가 돼. 그래서 그 동의된 내용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져. 48년에. 48년 겨울에. 근데 49년에 이승만이가 김구 선생님을 죽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을 살해를 하기 전후로 국회에 진보정당의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 활동을 하던 진보정당 의원들을 이석기 간첩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그때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게 진보당이었는데 진보당이 간첩이다. 그러면서 국회 풀악치 사건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하고 있었던 진보정당을 잡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민특위가 무산돼요. 그 배경이 암살이야. 암살이란 영화에 보면 그렇게 반민특위가 무산되는 과정이 나와. 이승만의 관제대모로 반민특위 해체하라 지금 박근혜 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했어. 그래서 49년도에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되고 1950년도에 다시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반대당이 다 당선이 돼.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 당하고 민주세력이 다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김구의 제자들 그다음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1950년에 다수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안 돼. 간접선거라서. 그게 2월이야. 50년 2월. 그리고 나서 이승만과 메가더 사이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메가더가 남한으로부터 그 방위선을 빼버려. 남한으로부터 방위선을 빼버리고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북한을 끌어들였다. 한마디로 남침을 유도했다. 라는 이론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1950년 6월 달에 그렇게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키고 그래서 김일성이 쳐들어오고 그때 이승만이가 지금 서울 시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서울을 지켜냅시다. 그래놓고 그 녹음한 거 틀어놓고 지는 한강다리 끊고 부산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부산에 도망가갖고 거기서 피난 온 사람들만 데리고 직접 선거를 해. 그래서 지가 대통령이 돼. 정말 씨발 새끼였어요.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간 다음에 부산으로 도망온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전쟁 때 지가 대통령 다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야. 2월에 국회에서 자기 반대당이 됐다고. 정말 개승만이야 개승만. 그저런 짓거리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1960년까지 독재를 하는 거야. 온갖 부정부패 개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나. 근데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국회가 다시 뽑혀. 국회를 이제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내각제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런데 그 내각제 정부를 구성했던 국회 내부의 진보정당이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보수정당이 만약에 지금 친일파 청산을 다시 주제로 하면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다시 이렇게 진보 대 보수로 혹은 친일파 대
개혁 세력으로 나눠져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자라는 게 집권 여당의 주장이었고, 진보정당은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회에서 날마다 싸운 거야. 그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윤보선 정부의 무능을 참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보도를 한 거야. 지금 종편처럼. 그래갖고 윤보선 정부에서 그때 이제 소위 IBRD, 국제개발부흥은행인가 거기에다가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 전략을 요청을 해. 그래서 이제 그 IBRD가 IMF 산하에 있는 후진국을 개발 전략 짜주는 국제기구였는데, 거기서 한반도는 호남선하고 영동선이 잘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가 영남선, 경부선이죠. 요 철도를 복선화해서 산업철도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 주요 도시를 잇는 가로 도로망을 구성을 해라. 그래서 각 도시를 균형 발전시켜라. 그러면서 이 부산 경남지대에 그 수심이 깊은 많이 있으니 거기에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수출항으로 개발하고, 서울 수도권을 정부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 단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노동 집약, 전자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호남 지역에 만들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고 동네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들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된다. 요게 IBRD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걸 보내왔어. 그게 5월 초에 도착을 한 거야. 61년 5월 초에. 그런데 5월 16일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5월 16일날. 그 쿠데타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적극 찬양한 거야. 언제까지 무능한 야당을 지켜봐야 되냐. 하루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의 막 그 쿠데타를 적극 지지하는 바람에 국민 90%가 찬성을 했어요. 박정희 쿠데타를. 예. 여러분이 어떻게 죽 서서 개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된 거야.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지? 그죠? 우리가 왜 1960년에 죽 서서 개줬는지 요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1960년에 죽 서서 개준 역사. 그 앞에 내가 얘기한 게 1980년에 60항쟁 일으키고 죽 서서 개준 역사. 야권 분열. 1960년에 언론의 거짓말에 노란한 거였고, 1987년에는 야당이 분열돼서, 야권이 분열돼서 죽 서서 개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린 이 죽 서서 개준 역사를 통해 깨달은 거,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모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종편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요, 1960년 4.19 혁명 일으키고 1년 1개월 만에 박정희 아가리에 다 갖다 바쳤어. 1년 1개월 만에. 그때는 망치 부인이 없었던 거지. 1980년 6월 항쟁을 일으키고 6개월 만에 노태우 아가리에 다 갖다 바쳤어. 그때도 망치 부인이 없었던 거지. 공통점은 언론을 이 군부 재벌들이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 서서 개준 역사가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망치 부인 방송이 있는 거죠. 망치 부인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지금 잡아야 될 방향, 지금 그 중심에 둬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야. 지금도 언론은 그들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해서 내 방송이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둥.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너네가 안희정에 대해서 개소리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니네가 욕할 때 내가 문재인 편 들어줬지. 안희정에 대해서 개소리 하니까 안희정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게 국정원에서 정체 모를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니 팟캐스트니 이런 데에다가 막 뿌려다는 거야.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한다. 나야 안희정 지지 안 해. 이게 국정원의 농간이에요. 왜? 지금 나랑 한판 붙어가지고 지네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서 망치 부인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그놈들의 농간에 넘어간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